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회기 트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회기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으니까 혹시 회기 모델링 중 선형 회기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회기 트리, 즉 리그레션 트리입니다. 회기 트리는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분할하여 이진 트리를 만들어내는 비모수적 예측 기법입니다. 이 회기 트리는요, 다른 그 용어에 트리가 붙어 있으니까 짐작하시겠지만 의사결정 트리, 디시전 트리 기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트리는 우리 아이들이 하는 소위 스무고개 놀이처럼 매 단계에서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에 따라서 정답을 찾아가는 예측을 하는 방법입니다. 의사결정 트리는 분류와 회귀 분석이 모두 가능한 다용도의 기계학습 알고리즘이죠. 데이터 전처리나 특성의 스케일링 작업이 필요하지 않아서 굉장히 활용하기 편리한 알고리즘이면서도 왜 특정 예측을 하였는지 그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쉬워서 보통 화이트박스 모델이라고 이렇게 분류됩니다. 옆에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제 시작점을 이렇게 루트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항상 더 이상 그 데이터들이 추가적인 분류가 필요 없게 되면은 또는 뭐 추가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게 되면은 이런 노드를 터미널 노드 또는 리프 노드, 임 노드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색깔이 칠해진 이런 노드들은 더 이상 분류가 안 되는, 즉 끝난 거죠. 이런 것들을 터미널 노드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이제 추가적인 질문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노드들, 이런 것들을 디시전 노드 또는 인터널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 지난 영상에서 선형 회귀를 배웠는데요. 왜 이렇게 회귀 추리를 사용하느냐? 보통 이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추리는 종속 변수가 범주형 변수, 카테고리컬 변수일 경우에 쓸 거고, 리그레션 트리는 종속 변수가 continuous variable일 때 사용하는 겁니다. continuous 또는 numeric variable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linear regression을 쓰지 않고 regression 추리를 어떨 때 그러면 쓰느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선형 회귀를 쓸 때 몇 가지 가정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형 회귀는 파라메트릭 기법이죠. 다시 말해서 이 모집단에 대해서, 모집단의 분포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비모수적 기법은 이런 저희가 모집단에 대한 분포 형태와 관계없이 주어진 데이터에서 직접 계산해서 추정이나 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가정이 만족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그런 어떤 왜곡, 이런 가능성이 적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결국 저희가 이렇게 보통 우리 일상적인 데이터들, 리얼 월드 데이터는 항상 선형적인 데이터만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non-linear 데이터를 다루는데 굉장히 회귀 추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이 다중 회귀 분석을 할 때 항상 걱정을 하는 게 이제 멀티 콜리니어리티 혹은 콜리니어리티,
다중 공선성입니다. 이 독립 변수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됨으로써 선형 회귀에 있어서도 상당한 이제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회귀 추리는 이런 다중 공선성을 잘 핸들링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선형 회귀보다 회귀 추리가 결국 나중에 평가를 해보면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회귀 추리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제 중요한 이슈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제 궁금증이죠. 과연 이제 어떤 질문을 어떤 순서대로 해나가야 가장 빨리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즉, 각 노드에서 분류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클래시피케이션 트리, 저희들이 이제 다음 영상에서 분류 모델링을 할 거고요. 거기서도 이제 다시 중복되겠습니다만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분류주에서는 불순도와 정보 획득 개념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회귀추리에서는 이제 MSE, mean squared error를 최소화하도록 분할하겠죠. 이 mean squared error는 예측값과 실측값의 차이 거리들의 합을 자유도로 나눈 겁니다. 즉, 이 SSE, sum of squared error를 이제 자유도로 나눈 건데요. 평균 잔차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또는 뭐 예측 오차 이렇게 되겠죠. 이 예측값은 이 회귀추에서 이제 예측값이라는 것은 이제 분할된 영역의 평균값으로 하게 됩니다. 다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데이터들이 굉장히 이제 비선형적인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되었을 때 다양한 이제 서브셋이 만들어지겠죠. 먼저 여기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두 그룹으로 나누고, 이 안에서 또 요걸 기준으로 두 그룹, 또 이쪽 오른쪽에서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또 두 그룹, 이렇게 이제 나눕니다. 각 그룹의 예측값이라는 게 방금 평균값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빨간 선이 이제 이 데이터의 그 구간에서의 평균값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측한 예측값들은 바로 이런 값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구간이 이제 조금 더 많아지면은 바로 이렇게 쭉 데이터가 이렇게 있더라도 저희가 예측한 값이 훨씬 정밀하게 이렇게 계속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만들어짐으로써 이제 이런 non-linear 데이터를 잘 핸들링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예측값은 바로 이제 평균값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디시전 추리 방법이기 때문에 이 리그레션 추리도 항상 최대한 많은 분할을 하려고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과적합하기가 쉽습니다. 과대적합, 즉 오버피팅이라는 게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서는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지지만 너무나 상세하게, 너무나 과하게 계속 분류를 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우리가 검증 데이터, 테스팅 데이터를 가지고서 해보면은 다시 그 정확도, 성과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인데요. 바로 이런 오버피팅이 되는 문제를 이제 극복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제 다양한 이제 파라미터들을 설정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값들을 정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요.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굉장히 이 데이터가 이렇게 있지만 얼핏 보면은 잘 예측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잘게 쪼개서 이렇게 계속 했기 때문에 실제 이 모형을 나중에 다른 데이터에 가지고 갔을 때는
정확도가 이제 훨씬 떨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왼쪽 그림보다는 조금 더 앞에 그림들보다 더 이렇게 구간들이 많아졌지만 왼쪽 그림보다는 훨씬 덜 아주 상세하게 덜 분할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훨씬 과대적합 문제를 해결하는 그림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결국은 우리는 이제 얼마나 균형 있게 너무나 분할을 덜 해서 이제 앞에서 보셨듯이 이 그림의 이 제일 왼쪽 이런 그림처럼 분할하는 것도 아직 조금 이거는 너무 이제 과소적합이 된 거죠. 너무 아직 좀 정확하지 않게 될 거고 또 왼쪽 이 그림도 굉장히 또 너무 과대적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중간에 적절한 그런 점을 찾아가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결국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파트라고 하겠습니다. 가지치기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프루닝, 나무에 가지를 친다. 실제 가지 친다는 것을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지치기라는 것이 과대적합 문제를 해결하고 좀 일반화, 레귤러라이제이션 하는 기법입니다. 가지치기는 말 그대로 의사결정 추리에 가지를 쳐내는 것으로서 아주 적합한 수준의 트리의 크기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전 가지치기와 사후 가지치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전 가지치기는 트리가 완전히 만들어지기 전에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트리 학습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즉 최소 분할과 최대 깊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최소 분할이라 하면은 특정 노드에서 최소한 몇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분할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최대 깊이라 하면은 트리의 깊이를 사전에 이제 정하는 거죠. 트리에서 노드가 몇 개까지 내려가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정해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프루닝 즉 사후 가지치기에는 비용 복잡도 가지치기 방법이 알고리즘이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이 비용 복잡도 가지치기는 이제 복잡도 파라미터 우리 스팟파이어에서는 복잡성 매개 변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complexity parameter입니다. 그래서 이 complexity parameter CP를 이용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최적의 크기를 찾아내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따라서 이 CP 복잡성 매개 변수를 잘 정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것이 기본적으로 회기 트리가 커질 때 페널티를 부과함으로써 회기 트리의 크기를 제어하고 최적의 크기를 이제 선택하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이제 각 노드에서 이 CP는 그 노드를 분할했을 때 개선되는 이제 이 예측 오차, 이 MSE와 또 추가로 생성되는 노드 개수 이런 변수들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되게 됩니다. CP가 0으로 설정되면요, 트리가 최대 깊이까지 이제 만들어지므로 트리가 매우 커질 수 있고요. 우리 이 스팟파이어에서 디폴트 값은 0.01이 됩니다. 또 CP가 너무 크면은 이제 과소적합 이슈가 생기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가 깊게 이제 살펴볼 개념은 교차 검증 그룹 크기, 즉 K-fold cross validation 그룹 사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이 최적의 트리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K-fold 교차 검증을 실시하는데요. 이 이제 K-fold cross validation이라는 것은 훈련 데이터를 총 K-폴드로 나눕니다. 그리고 K번째 서브셋을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에서 훈련해서 그 K번째 서브셋에서 검증하는 것을 일컫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10폴드, 10개의
서브셋으로 이제 데이터를 나눕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9개의 서브셋에 대해서 트레이닝 데이터로 삼고 1개를 테스팅 데이터로 삼는데 그 1개가 이제 테스팅 데이터가 1번일 때가 있고 2번일 때가 있고 이제 등등 해서 10번째가 테스팅 데이터가 될 수 있으니까 결국 이렇게 10개의 서브셋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지만 저희가 10번 이렇게 훈련시키고 검증해 볼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즉 그래서 이제 이 tenfold cross validation이 중요한데요. 많이 사용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교차 검증 그룹의 크기를 즉 K-fold의 그 K 값을 이제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디폴트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tenfold 즉 10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회기 추리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돌려보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를 난수로 즉 랜덤 넘버로 이렇게 생성해서 x축 값을 만들고 그리고 y축 값을 이제 일정한 값을 이제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테이블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값이 나왔고요. 저희가 아마 산점들을 한번 돌려보면은 이렇게 x축 값과 y축 값을 해보니까 요런 이제 비선형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이제 회기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추리고요. 이 데이터를 이제 y에 대해서 이제 x를 표현하고요. 이제 옵션에 들어가 보면은 저희가 이제 아까 오버뷰에서 좀 설명드렸듯이 디폴트 값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최소 분할, 즉 데이터를 최소 20개는 있어야지 이제 더 분할할 수 있다. 이렇게 최소 분할을 20을 줬고요. 최대 깊이 7을 줬습니다. 즉 그래서 노드의 최대 깊이는 7 정도까지는 쭉 가고 더 넘으면은 스탑을 시켜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CP, Complexity Parameter죠. 복잡성 매개 변수는 디폴트 값이 0.01이 되어 있습니다. 0을 주면은 무한정 내려갈 거고, 과연 그러면 이 값을 얼마를 줘야 적정을 할까?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감이 없을 테니까 0.01 디폴트를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교차 검증 그룹 크기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게 tenfold CB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그냥 10을 이렇게 디폴트로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my model은 번호로 01로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누르고요. 아웃풋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델 요약을 보면요. 이제 지금 첫 번째로 여기에 이제 이 기본적인 이제 정보가 있고요. 전체 n이 200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 묶음에 한 덩어리에 이제 그 값들이 나오는데 요게 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스플릿 분할이 있고 그리고 그 분할했을 때 몇 개가 데이터가 있었느냐가 있고 그 다음 데비언스 요게 차이죠. 즉 예측 오차입니다. SSE를 나타내고요. Sum of Squared Error 그리고 요 요거는 y-value 즉 평균값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서의 평균값 우리 예측값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서 보실 게 여기 별표가 터미널 로드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터미널 로드가 임노드 즉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결국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별표가 있는 터미널 로드를 살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 로드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가 총 별표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최종 로드가 있습니다. 이 말은 6번의 스플릿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 6번의 스플릿이 있었다라는 것, 즉 n번의
이제 스플릿이 있으면은 n 플러스 1개의 입노드, 즉 최종 노드가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오른쪽 파워포인트 화면에서 보이듯이 왼쪽에 모델 요약의 그림을 지금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루트 번호가 여기에 1번 밑에 2번, 4번, 2번 밑에 4번, 4번 밑에 8번, 8번 밑에 16, 17번, 그리고 이제 9번, 4번 밑에 이제 9번이 왔죠. 그리고 이제 다시 5번이 오고, 5번 밑에 10번, 11번이 오고, 다시 이제 3번이 나타나고, 3번 밑에 6번, 7번이 오는 이런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결국 터미널로도 별표가 있는 것들의 번호가 제일 밑에 있는 립 노드, 입노드 또는 터미널 노드고요. 그리고 여기 녹색으로 제가 표시한 게 분기가 있는 거죠. 스플릿이 생겼는 6번이 총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노드 번호 옆에 스플릿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스플릿이라는 게 바로 요게 이제 분할을 하는 조건이 되겠죠. 분할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데비언스가 SSE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여기 이제 CP 테이블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CP 테이블은 바로 첫 번째 각 모형별로 CP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몇 번째 분할, 몇 번의 분할을 했느냐, N 스플릿이 있고요. 그 다음에 REL 에러, Relative 에러 값이 있고, 그 다음에 X 에러 값이 있고, 그 다음에 X Standard Deviation 값이 있습니다. 이 CP 테이블은요, 복잡도 수준이나 예측 오차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요. 자, 이걸 보고 이제 어떻게 가지치기 할 건가를 이제 사후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CP가 컴플렉스 파라미터라는 거는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첫 번째 거는 한 번도 스플릿이 일어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2번 스플릿이 일어났고 해서 제일 마지막에 6번이 스플릿이 일어났다. 지금 우리 보여주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은 마지막 6번째 스플릿이 일어난 상태에서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디폴트로 CP 값을 0.01을 줬는데 그 0.01까지 바로 이제 간 겁니다. 그러면은 이 XL라는 것은 우선 앞에 먼저 relative error부터 말씀드리면 이 relative error 값이 처음에는 1이고요. 그 다음에 0.2, 그 다음에 0.15, 그 다음에 0.09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SSE relative to the root nod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뿌리 노드에 대한 상대적인 오차, 뿌리 노드에 대한 상대적인 SSE 값입니다. 데비언스 값이죠. 그래서 이 뿌리 노드가 여기 있으면은 이 뿌리 노드 값은 본인이 뿌리니까 뿌리 노드 분의 뿌리 노드 1인 거죠. 그 뿌리 노드의 데비언스는 바로 이 값입니다. 그리고 이 값 분에 이제 계속 값들이 이제 내려간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XL 값은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SSE 교차 검증 오차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ten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예를 들었을 때 저희가 총 10번의 훈련과 검증을 거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때 계산된 10번에 바로 이 SSE가 있을 텐데요. 이것들을 이제 10번이니까 10으로 나눠서 평균값이 나오겠죠. 그게 바로 이제 XL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 검증 값들이 이제 이렇게 쭉 나올 텐데요. 이 각각에 대한 이 XL 값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사실 적절한 트리 크기를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XSTD 이거는 이제 바로 위에 이 XL의 표준 오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가장 적절한 크기의 그 트리 크기를 찾을 수 있느냐? 이제 가장 작은 XLR, 즉 가장 좋은 모델이란 뜻이죠. 가장 작은 XLR는 현재 이 6번입니다. 그럼 이것에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오차 범위. 그러면은 요곳에 다시 요 끝에 0.049, 0.005죠. 0.005를 여기에 이제 더한 겁니다. 플러스 하거나 마이너스 한 거죠. 그러면 범위가 나타나는데요. 0.005니까 0.06 뭐 1 정도 되겠네요. 상한값이. 그리고 이제 밑에 로우 바운더가 0.00005를 빼야 되니까 0.051 정도 됩니다. 0.051하고 0.06 뭐 1 정도 되는 범위에 있는 이 XL 값이 있느냐, 그 범위 내에도 역시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 있는 모델의 CP 값을 저희가 설정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대로 디폴트 값이니까 저희가 새로운 모델을 돌릴 필요가 없겠네요. 만약에 이 표준 편차 값이 좀 커서 저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니 XL 값이 요거와 요거 두 가지가 그 범위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요게 더 작은 분할을 갖고 온 거니까 더 가지치기를 많이 한 것이 되고, 더 일부러 트리를 키우지 않고도 같은 좋은 XL 범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모델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 모델을.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CP가 0.001이 아니고 0.01이 아니고 0.0155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값을 저희가 아까 여기에 요약해서 옵션에서 여기 이제 복잡성 매개 변수에 이 값을 0.01553 이 값을 여기다 이제 넣고 이제 돌리면 되겠죠. 또는 이제 최대 깊이를 이걸 이제 여기 조절해도 되고, 뭐 당연히 CP 값을 넣으면은 당연히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뽑은 모델을 새로 이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실 거고요. 이게 이제 residual fit 값이 여기 나와 있고, 또 responsibility 값도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responsibility 값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총 7개의 이제 예측값을 찾아낸 거죠. 7개 노드가 마지막 최종 노드니까요. 그럼 7개의 그 노드의 제 값에 따라서 이제 레스폰스 값은 이렇게 있지만 그 평균 값들이 여기 이렇게 딱딱 찍혀 들어왔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상 변수가 하나만 있는 걸 제가 이제 예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여러 개의 독립 변수를 가지고 돌리더라도 똑같은 이제 거의 상황인데요. 그때는 이제 variable importance에 저희들이 좀 더 중요한 변수에 대한 이제 시사점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기준에 따라서 지금 분할을 했고, 저희가 마지막까지 여기에서는 이제 6번의 이제 분할이 일어나고 7개의 노드가 나오는 게 정상이니까, 저희가 아까 그 분할 기준에 따라서 제가 새로 방금 한 컬럼 추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분할을 이제 실제로 시켰고요. 그리고 요 각 기준에 따라서 그 분할 기준에 대해서 평균값이 예측값이라고 했으니까 이 값들이 이제 예측값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한번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냥 한번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서요, 저희가 뭐 당연히 이거는 비선형 데이터니까 제가 그렇게 했지만, 일단 한번 회기 모델링에 가서 선형 회기로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X를 추가해서요. 선형 회기로 02로
B로 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역시 R² 값이 굉장히 이제 떨어져서 나오죠. 당연히. 그리고 P-value 값도 상당히 지금 나쁩니다. 자, 그리고 residual fitted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서 이해되시지만 이 그림 자체가 이렇게 랜덤하게 이렇게 쭉 뿌려지는 게 아니고 이런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선형 데이터가 아니다. 선형성에 위반이 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쉽게 이해될 수 있죠. 그리고 뭐 이 정규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바로 이 QQ 테이블을 가지고도 금방 이렇게 45도 라인이 아니죠.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제가 만약에 이제 다시 테스팅 데이터를 가지고서 모형을 한번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기에서 분석적 모델로 가서 저희가 이제 현재 0102 두 개의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먼저 회귀 추이 모형을 평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똑같이 변수들을 일치시키고요. 데이터는 저희가 트레이닝 데이터가 아니고 이제 테스팅 데이터를 넣고요. 그리고 테이블 컬럼에서도 다시 X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지금 보면은 R² 값이 0.9478 굉장히 이제 높게 나왔죠. 그리고 SSA 값은 0.44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저희가 아까 있는 데서 선형 회귀로 만든 것을 또 평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역시 똑같이 테스팅 데이터를 쓰고요. 여기도 이제 해당되는 게 X니까 넣고,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SSA가 8.58 굉장히 크고요. R²는 0.05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회귀 추리 방법 모형을 쓴 것이 이렇게 자 여기에 선형 회귀를 쓴 것보다 이 검정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 앞에서 만든 데이터를 돌려보면은 이렇게 훨씬 못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회귀 추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머신러닝에 대한 지식이 있으시거나 통계학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쉽게 이 스팟파이어를 활용하는 쪽에 관점을 둬서 어떻게 이 메뉴를 선택하고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것만 보시면 되지만 그 머신러닝이나 통계학 쪽에 지식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따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의미나 내용을 학습하고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다음 영상에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 즉 분류 모델링에 이제 관련해서 한번 좀 분류 모델링 트리 기반이니까요.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많이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